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휴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 청문회에서 그동안 보니까 실시간으로 국민들도 위원장님께 직접 질문을 요청하기도 하던데 국민들의 이 막중한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 4차 청문회가 마쳐질 때까지 네. 국민들의 관심은 뭐 역대 방송 시청률만 보더라도 네. 증명이 되는 건데 대단하죠. 실시간에 거의 네. 뭐 1분 1초 단위의 가령 청문위원이 좀 제대로 균형 잡힌 질의를 하지 못하거나 네. 또 정인석에서 네. 지도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금방 그냥 뭐 그래요? 그냥 섀도합니다. 섀도해. 네. 오히려 휴대폰 전화번호가 공개가 된 게 지금 국정조사 진행하시는 의원분들께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빛일까요? 그림자일까요? 아무래도 이 준엄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이렇게 네.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네. 되지 않나. 그런 아마 각오와 결기를 다지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실시간 신문고라고 실감할 그렇지만은 만할 것 이제 같아요. 본인과 가까운 뭐 참모진이나 또 네. 뭐 동료위원이라든지 또 지역 유권자들하고 이 소통을 하는 부분은 네. 문제가 생기죠. 왜 너무 많은 뭐 이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네. 제대로 확인이 또 안 되니까. 참 대의 정치인데 거의 이제 직접 정치까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엇보다도 참여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금요일 날 어스름 저녁에 바람을 뚫고 연풍문에서 춘추관까지 결국은 현장 조사가 무마된 채로 돌아오셨던 영상을 저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현장 조사 안 된다. 어느 정도 그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나요? 사실상 그 전날 밤에 네. 한강욱 비서실장과 또 헌재 정무수석 네. 막 이렇게 사실상 국회하고의 교섭 창구와 라인은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네.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청와대 협조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요청을 했지만은 네. 결국 경호실은 네.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가 보안시설로 네. 뭐 가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1급 보안시설이다. 네. 그 원칙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영풍관 민원인들이 사실상 거기를 통해서 청와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기서 미팅도 하고 또 회의도 네.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현장 조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약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경호실장하고 경호실 관계자들은 다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현장 조사는 적극적인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죠. 네. 많이 깝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윤회, 최순실, 차은택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검은 검색 없이 다 드나들었던 그 담벽에 가로막혀서 진실을 한번 규명해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가로막혀서 말이죠. 그러니까 경호실장의 그날 좀 항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네. 흔히 말하는 대통령 보안 손님은 검문 검색의 절차 없이 네. 그 야심한 밤에도 네. 프리패스를 해주면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 네. 이런 국정조사를 그때는 또 청와대 전체가 국가보안시설이고 네. 또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좀 무시한 처사였어요. 네.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시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와대 말이죠. 이제 내일부터 이번 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청와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교섭단체 3당 간에 네. 협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아마 취할 겁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건 네. 저희가 어떠한 걸 예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22일이 5차 청문회가 있죠. 청문회예요. 네. 여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또 대통령 간접까지 네. 4월 16일 날 당일 날 4월 6일이죠. 그죠? 4월 6일 당일 날 4월 16일. 16일 네. 당일 날
그 조여옥 대의가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었는데 결정적인 아마 정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나오고 하면은 그럼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의 그런 행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또 대통령으로서는 세월호 사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왜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않았는지 이런 실체들이 다 이제 밝혀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만일 조치가 안 되면은 네. 청와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또 입장이 들어갈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5차 청문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도 나오고요. 지금 만만치 않은 증인들이 그날 총 출동을 합니다.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적이 가장 많이 몰릴 날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증인이 한동안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8년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가만히 나이 핑계 대지 저도 한 마시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김기춘 전 실장의 벽을 뛰어넘었던 증언의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한번 그 당시에 청문회 내에서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저 때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이후에 나가실 때까지 좀 당황하시던가요? 아니면 전혀 기색이 없으시던가요? 좀 당황했죠.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연세가 올해 78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표정이 들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 내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그렇지만 저 순간에는 좀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금방 평정심을 찾아버렸습니다. 정말 눈 한번 이렇게 내리 감으시고 네. 바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아, 저 영상물을 제보받고 네. 박영선 의원이 정말 호되게 몰았는데도 금방 평정심 찾았어요. 네. 네. 그 뒤에는 뭐 다시 송곳 질문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전혀 없으시던가요? 흔들림 없었고 네. 사실상 최순실을 모른다 그러면 그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최순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1년, 2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박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네. 대를 이은 총성은 우리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네. 뭐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최태민 씨 일가가 문제가 되고 그 자손들이 특히 최순실이가 뭐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 내에서도 네. 동료 의원들끼리 좀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죠. 네. 어떻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을 뭐 다시 부르는 거는 이제 의결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최순실 씨는 말이죠. 뭐 본인이 아직도 공황장애다 나가면서 심신이 병약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청문회 나오지 않는 것 자체도 또한 농단이 아니겠냐고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5차 청문회는 네. 사실상 이번 청문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민간인에 네. 의한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뤘는지 이걸 밝혀내는 최순실 청문회가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돼버려서 국정조사하고 말이죠. 청문회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황장애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어떤 조치를 5차 취해 주실 수 있나요? 청문회는 이제 20일 날 네. 우병우 수석과 핵심이 최순실입니다. 네. 또 아울러서 고영태 정인 같은 경우도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네. 정인으로 나온 이후에 통화 녹음 파일이 또 그다음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즉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쉽게 말하면 위정 교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노승일 과장이 아니고 고영태 씨에게 전화한 건가요? 고영태 씨한테 먼저 하고 그 뒷날 15일 청문회에서 노승일 부장에게 또 최순실이가 다시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면 첫 번째 육성은 고영태 씨에게 직접 씨입니다. 전한 것이 그렇습니다. 녹취가 돼서 그게 국정조사장에서 공개가 된 겁니까? 박영선 의원한테 뭐 제보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태블릿 PC는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핵심 점검물입니다. 네.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최순실한테 전달되어지고 네. 또 공무상 이런 비밀 자료들도 그 태블릿 PC에 어떻게 해서 담겨지는 것이냐. 네. 이런 내용이 결론은 국정농단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잠시 뒤에 이만희 의원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한 부분은 또 여쭤본다 하더라도요. 예. 무엇보다 그럼 최순실 씨는 다시 부르실 여러 가지 조치를 만일 지금 강구 중이신지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22일 청문회에도 최순실 증인이 안 나오면은 네. 서울구치소에 우리가 가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 청문회를 할 계획이에요. 5차 청문회 이후에 5차 때도 최순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최순실이 있는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절차는 간단합니까? 무리는 없나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를 하고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차관과 네. 이 문제를 협의해서 5차 청문회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최순실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그 부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았었지만 변호인에서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동행명령장은 청문회 당일날 그렇죠. 정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를 해가지고 네. 오후라도 참석을 시키는 또 제도인데 모든 거를 거부를 했는데 예. 만일 당일날 현장 조사도 거부한다면 말이죠. 그날도 만일 안 된다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이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겠죠. 네. 의결을 해서 현장 조사, 네.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의결해서 거기서 최순실을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네. 국민들의 의혹과 진상 규명에 우리 위원회가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저희가 어쩌면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보 정태수 회장이 뭐 건강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청문회장에 결국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선택한 게 그때도 구치소 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세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구치소에서 최순실 정인과 함께 네. 국민적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네. 이 국정조사 질문의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같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함께하는 청문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도 받으시고 바로 대행해서 해주시던데 저희가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끄세요. 네, 또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죄송합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오늘 지금 정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에 오전 오후를 통틀어서 지금 위원들부터 신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규혁 정인. 오늘 지금 위원들로부터 신문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규혁 정인의 그 이규혁 정인 그 영재센터 스포츠 영재 뭐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시면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7분 질의, 과연 저렇게 송곳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철통으로 모른다고 하니 의사들은 시술을 모른다고 하고 교수들은 정유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 참 답답했던 청문회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아마 이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저렇게 참여도 해주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5차에서는 조금 더 증인들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청문을 통해서 네. 국정조사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죠. 네. 과거부터 국정조사는 막 이거는 유명무실하다 뭐 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전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잘 안 했어요, 증인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당 압박 수단으로 동행명령장도 발부를 네. 하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이런 허위 정언이라든지 네. 또 감정 법률에 따라서 이게 명확한 처벌도 이루어진다. 특히 동행명령장 발부받고도 네. 정인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은 여태 이게 재판부에서 이런 위반 행위 또 정인으로서의 국회 모욕죄적인 네.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너무 쏙망망이 처벌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현행법 체계라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면은 아마 달라질 거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각 청문위원들한테 입장도 냈지 않습니까? 저도 이규혁 정인한테 사실은 불러놓고 네. 우리 위원들이 한 사람도 신문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앉혀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공교롭게 그게 또 그 네. SNS에 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쨌든 청문회 일정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만 또 하나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친박 색채가 더 강해진 새누리당인데요. 예. 당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비박계는 지금 실리도 명분도 없이 흐지부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김무성 전 대표하고도 친분이 두터우셨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은 그 어느 것 하나 이제 예단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말은 아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가 네. 새누리당의 이제 나름대로 분당이냐, 큰 고비에 서 있는 분당이냐, 그런 안 길이 되겠죠. 그러면은 네. 분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설 수 있느냐 이런 걸 결정날 일주일을 말씀하셨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과 그리고 신당 모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예. 일주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일주일이 혹시나 비대위원장까지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을 네. 뭐 아니 말로 비주류 진영에서 맡아가지고 네. 당을 일신하고 해체하는 어떤 그런 모든 권한을 비대위 네. 위원장에게 일림하면서 네. 새누리당이 혁신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죠. 그럼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비주류가 한다면 새누리당의 미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주류 쪽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네. 그냥 또 과거에 뭐 최고위원들 이렇게 네. 김무성 대표 격격히 쌓아가지고 아무 네. 결정도 못하는 당 김무성 대표는 전 대표가 트라우마가 계시죠. 그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원장은 정말 새누리당이 거의 해체하고 모든 청산을 해 나가는 그런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요 며칠 사이에 아마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비박 입장에서는 가짜 보수를 척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활을 걸어도 될까 말까 상황인데 그럼 이제로 당 잔류도 그럼 타진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거나 네. 분당을 결심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또 명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의 또 결합도 중요한 것이죠. 네. 막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사실상 선거는 비주류 진영도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자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요. 지면은 탈당을 결의한다든지 아니면 이기면 당을 어떻게 재건하겠다는 비전도 그렇습니다. 명분도 없었다는 그거 얘기가 없이 있었거든요.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네. 뭐 상당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네. 사실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원내대표 경선에 그렇게 쉽게 참여하는 결정을 한 건지 저도 상당히 아쉬워요. 네. 그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는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보수의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통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이 당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지막 고민이 이런 겁니다. 역대 68년 헌정사에서 보수 정당이 뭐 최대 극우 보수 정당을 남기고 만들어 네. 놓고 나가는 새로운 이제 신당은 보수 신당은 상당히 왜소한 규모로서의 네. 어떤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럼 이 극우 보수 정당과 새로운 이제 신당 보수 신당은 중도 보수 신당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합쳐지지도 어려워요. 네. 각자 후보가 내버리면은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수는 괴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판단과 결심이 이번 주에 이제 남은 겁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말이죠.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고 하고 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새누리당은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지금 또 분당을 하신다면 이거 초가집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중소형 아파트로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들릴 수도 그러니까 지금 있거든요. 사실상 이 비주류 진영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이거 난 참여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 지니까 또 이제 뭐 탈당하고 신당 창당한다. 이게 참 스텝이 다 꼬였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의 승부와 관계없이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님은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서 탈당을 하시면 같이 가시나요? 저는 동료 의원을 같이 규합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함께 탈당 행렬에 가담을 하신다면 함께 하실 의원들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되실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판단과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의 친박과 같이 하는 것이 새누리당을 국민들 앞에 건강한 보수로 내보는 데 있어서 맞는 길이라고 보시는지요? 보수 정당이 이 한쪽은 극우 보수 정당이 되고 네. 새로운 신당은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보수 신당이라 그래도 국민들 눈에는 네. 보수는 보수예요. 네. 너들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이제 이런 시각인데 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숙제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가 네. 그런 판단의 최종적인 뭐 종착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하실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비주류가 된다 하더라도 나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주류 진영에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맡게 되고 네. 그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새누리당에서 다 지워버리고 네. 당을 거의 해체해버리고 또 청산할 거는 청산하면서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요. 이 청산에는. 네. 그런 가운데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여기서 창출해낼 수 있을 건지.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 비주류 진영에 맡겨지는지 이게 아마 가름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친박이 이 선으로 물러나나 해체가 되나 그냥 똑같은 작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네. 나이스한 것은 쿨한 것은 뭐 비주류 진영이 네. 새로운 보수 신당을 네. 사실상 창당하는 게 가장 네. 깔끔합니다. 풍찬 노숙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하면 하는 것이죠. 그게 네. 처음부터 뭐 하고 못 하고 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다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은 68년 이 헌정 역사에 보수당이 분열로 망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고민을 다들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휴일날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